자, 오늘 강의를 선생님들께도 시간 드리고 저도 좀 시간을 갖는다고 강의 시간을 원래는 90분인데 50분으로 팍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무리수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나눠드린 자료만 보셔도 이게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짚으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선생님들께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서로가 단어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일 것 같고, 또 행복 수업의 본질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삶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짧게 리뷰하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집은 제가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에 쪽수가 뜰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그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되고 편하게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늘 문제의 원인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원인과 무관하게 그냥 문제를 날려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오늘 기억나시나요? Broaden Build Theory 기억나세요? 네. 관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 아이고 이거 넘겨야지.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패러다임 시프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명확해야지 뭔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why not 그리고 how, 그래서 problem solving 하는 데 좀 더 포커싱 하는 식으로 시대가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인을 알고 상황이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면 당연히 좋죠. 좋은데 그것만 강조했을 때는 우리가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제서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그 짧은 50분 동안 아마 제 생각에는 근 5년에서 10년 동안 부딪힐 만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보시죠. 일단 지난 시간에 이 마시멜로 챌린지 했던 거 기억 잘 해두시고요. 이거는 이제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는 이 플랜을 가면 결국은 뻔한 스토리에 그리고 실패할 확률도 되게 크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유치원 아이들 하는 방식에서도 보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놀라운 퍼포먼스를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 팀에서, 그때 이 팀이 여기 앉아 계셨었는데, 마시멜로를 실에 달고 집어 던진다는 것은 천장에다가 우리 옛날에 이 뽑으면 지붕에 던지면서 까치야 까치야 헌님 가져가고 뭐 이런 말 노래 불렀었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나는데 아마 그거는 그 혁신 리더의 자질을 갖고 계시다는 걸 여실히 방증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관리자 선생님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절로 박수가 나오는. 그리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뭐였냐면 이 4가지 보기 중에 나무 토막을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도구, 연장인데 나무는 연장이 아니다. 자, 이렇게 골라내도 돼요. 당연히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대부분은 이와 같이 쓰임새, 기능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것도 시대가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10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하면 이와 같은 답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맥락 중심으로, 쓰임새 중심으로, 쓸모 중심으로 생각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식, 우리가 도구냐 아니냐 구분하는 것은 지식이고 이것은 이론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식이 많은 것과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뭔가 약간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쿨 스마트냐 스트리트 스마트냐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쭉 연결되어 갈 거예요. 네, 나중에 이건 자세히 보시고요. 제가 재밌는 걸 하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구글에서 놀라운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저희 최인철 교수님 강의 시간에도 우리 예전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을 구글 사이트에 가서 구글 엔그램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그 트렌드를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주소는 www.google.com 이게 아니라 앞에 books를 붙여서 책이죠, 책. 전 세계에 있는 영어로 된 책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한 겁니다. 디지털화 한 거죠. books.google.com/engrams라고 치고, 이거는 자료집이 없어요. 네.
이 execution하고 creation, 이건 실행이고 creation인데 이 트렌드를 보면, 참고로 creation이라는 거는 20세기의 전형적인 그 성과를 위해서 강조되던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정확하게 빠르게 실행하는 것. 이게 퍼포먼스의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실행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 구글 N그램에 들어가면 1800년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의 이 키워드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있는지 빈도수를 보여주는데, 먼저 execution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creation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사가 변하고 있고 인식이 변하고 있고 바라보는 이 관점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미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복 수업 설계가 뭐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면 시원한 유리컵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가 전하는 수업의 컨텐츠에 따라서 적합한 그릇에 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제 1, 2, 3, 4 쭉 있는데 그 중에 주제 3하고 4를 건너뛰어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었고요. 주제 2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짚고 가겠습니다. 교재로는 22쪽일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저축한 돈이 많고 또 신랑이 혹은 아내가 인센티브도 성과급도 엄청 받아서 집에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 그리던 강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 터를 사서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설계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래서 5년 동안 또 시간을 줘요. 최고의 집을 그려달라는 거죠. 청사진을 그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에 딱 맞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막 공사 현장에 가서 막 봐요.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이제 1년 후면 이제 내가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이제 여기 와서 노후를 사는 겁니다. 자, 5년이 돼서 집에 딱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문 따고 딱 들어갈 때 그때 만족감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죠. 약간 떨어질 것 같죠. 그렇죠. 심지어 내가 예상했던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게 20세기 합리적 프로세스의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예요. 학교 교육도 똑같아요. 교육과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볼 때는 애들이 아무리 잘해도 뻔한 결과라서 그리 대단한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해오던 우리 교육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약간 조금만 물꼬를 틔워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청출어람. 일단 이런 프로세스에서는 청출어람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행복 긍정심리학 시간에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걸 가지고 그 물꼬를 어디서 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기결정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하니까 목표가 나를 통제하지 내가 목표를 통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목표를 내가 결정한 거면 차라리 나은데 남이 설정해 준 목표나 기준, 사회적 통념과 규범이 나의 잣대가 되어버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은 거의 대부분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나 같아요. 지금 오늘 4월 15일 날 북폭설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북한에 폭탄을 투하하네 마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결정권이 없어 보이는 거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 이미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러듯이 우리나라 정부도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타협에 상당히 미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무슨 일을 벌여도 우리는 아무것도 막 이렇게 협상을 잘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거창하게만 얘기를 하네요. 결정력이 약한 사람들은 너무 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잔디깎기 부모의 밑에서 길러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파국을 맞을 일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괜찮게 또 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본질을 찾아왔으니까 이런 삶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를 할 만할까라고 이제 본질적인 질문, 퀘스천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으면 자기 실현이 불가능하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예를 들면 얼굴 마주보고 교감하는 것이 잘 안 돼서 문자 메시지로 그냥 휙 날리거나 통보식으로 하는 걸 잘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자기 결정권을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self-determination theory,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독일 철학자 그 피터 비에리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결정권을 회복해야 그래야 삶의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이런 이야기가 뒷받침되는 자기 결정성 이론. 이것을 심리학자 중에 우리가 이제 행복 심리학에는 두 개 파가 있잖아요. 쾌락주의 학파, 에드 디너를 비롯한 그 다음에 자기 실현 학파라고 해서 DC와 그 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결정성 이론을 창안해낸 학자들인데요. 사람은 스스로 유능감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람은 스스로 자율감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때죠. 그 다음에 관계성은 여러 사람들 속의 relatedness, 내가 관계에 맺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동기의 질이 높아지고 자기 실현적인 접근 관점에서 행복감이 증폭된다라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이론이 기존의 우리 그 교육적 통념에서 시사하는 일종의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뭔가 한계가 지워져 있는 답답한 우리 현실에 어떤 물꼬를 틔워줄 수 있냐면 이것은 분명히 통제는 통제인데 셀프 컨트롤, 컨트롤의 대상이 학생들이 아니라 컨트롤 대상이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컨트롤의 대상이 그렇죠. 자기 자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아이들이 떠든다. 그러면 얘들아 조용히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을 통제하는 건데요. 자기를 통제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둬요? 기다려요? 그거는 그냥 버티는 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떠든다. 그럼 내가 이때 나를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 이때 내가 어떻게 응대해야 이 아이가 나를 존중하면서도 내 말을 들을 것인가. 다른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면서 내가 이 수업을 통제해 나갈 것인가. 나를 잘 통제하면 수업이 저절로 통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포인트만 바꾸는 건데 그 뷰포인트죠. 관점. 그것만 조금만 바꾸어도 우리가 물꼬를 튈 수 있다. 실제로 행복 수업 경험에서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행복 수업 잘 되는 곳에 가면 공통점은 시끄러운 수업은 시끄러운 대로, 조용한 수업은 조용한 대로 너무나 잘 되고 기가 막히게 45분 안에 깔끔히 마무리되는 거 보고서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수업의 성공 지표는 통제에 그러니까 성공의 관건은 통제력에 있다라고 주장했던 학문이 제가 전공하는 교육공학인데 도저히 그 관점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모습들을 가지고 저는 2011년도에 센터 와서 지금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까요?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에 직면하면 기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고 적용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많은 경우에 그냥 문제를 뚫고 해치고 나간다라는 거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자.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인 그 교육의 통념에 맞는 합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어요. 혹시 이쪽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나 방법론이나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은 아마 이제 4월달, 5월달이 교생 실습철이잖아요. 저는 이제 교생 실습생들 엄청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 훈련을 받고 한 달 동안 다녀와서 이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잔뜩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수업 지도안 열심히 짜고 정말 준비 열심히 했는데 갔더니 애들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수업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철저히 이것을 경험을 했으니까 분석해서 가져가면 이 반하고 이 반 또 달라요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슈를 조금 사회적으로 이제 내일이면 3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마 전국적으로 행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32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혹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을까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일본 쓰나미 났을 때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 보셨죠? 이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뉴스에 보도가 됐었어요. 2011년 일본 동부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피해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때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84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일본의 뿌리 깊은 생명하복 문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최승규 기자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미야기현 오카와 초등학교가 무너질 듯 뛰어들렸습니다. 교사들은 지진 매뉴얼에 따라 어린이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나 지진 발생 14분 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해안에서 불과 4km 떨어진 오카와 초등학교는 급박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에 모인 교사와 학생들은 어디로 대피할지 결정을 못하고 시간을 계속 허비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교장이 휴가로 자리에 없어서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지 애매모호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11명이나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난경보 차량이 달려와 대피하라고 외쳐냈지만 최종 결정자가 없다는 이유로 마냥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진 발생 40분이 지나서야 교사들은 아이들을 200m 떨어진 제방으로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쓰나미가 이들을 덮쳤습니다. 학생과 교사 85명이 무참히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검증위원회가 1년여 동안 조사한 끝에 일본 대지진의 최대 미스테리로 남은 이 사건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의 뿌리 깊은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교장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교사들조차 닥치는 쓰나미 앞에서 어린이들을 대피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교사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토론도 했고, 그리고 결국은 결정을 내려서 산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결정이지만 행진도 했고,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왜 발생하냐면 매뉴얼에 우리가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가면 저희 교생복대학에 이번에도 혹시 우리가 모시게 되는 거예요. 아마 최재천 교수님 모시죠. 졸업식 때. 되게 훌륭하신 우리 최재천 그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세월호 사고 나고 보름 후에 조선일보에 칼럼을 쓴 그 내용 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우지끈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앞뒤 가릴 것 없이 일단 튀고 볼 것인가? 아니면 침착하게 소리의 크기와 성격을 분석해서 심각하면 튀고 대수롭지 않다 하고 판단되면 그냥 가던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생존해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그럼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직관적인 사람의 후예일까요? 합리적인 조상의 후예일까요? 그럼 우리 조상 중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합리적인 그런 분들은 우리의 진짜 조상일까요? 대부분 되게 단명하시고 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쨌든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교재 5장으로 가서 오늘 이제 핵심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 맞지. 저거 생각 못했던 거지만 그렇지 라고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유전자 속 깊숙이 본능적 직관이 뿌리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코딩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생존할 수 있는 코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순간에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 그것을 강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 매뉴얼이라든가 합리적 그 이성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의 재개념화, 이 내용은 뭐냐면 그냥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앞에서 끌고 할머니가 뒤에서 밀고 계시는 사진인데요. 자, 이 중에 하나는 합리적 이성이고 하나는 직관입니다. 직관이라는 건 여기서 잠깐만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직관이라는 것이 아마 선생님들마다 이게 사람들마다 알고 있는 개념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분은 직관을 되게 충동적인 어떤 그냥 하는 이 정도 좁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직관은 소위 우리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물려받은 생존에서 나에게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었던 조상들이 남겨준 그 직관입니다. 생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직관이고요. 그리고 이 직관은 되게 넓습니다. 얼마나 넓은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한 직관이 앞에 서 있는 게 좋을까요? 뒤에 있는 게 좋을까요? 앞에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니 많이 좋아요를 누르시더라고요. 만약 앞에서 합리가 끌고 나간다면 뒤에서 밀어주는 직관은 미치고 환장해 죽을 것이다. 자, 직관의 기능 42쪽. 자, 여기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42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자, 직관의 첫 번째 기능은 관점을 뒤집는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우리가 잠시 후에 정호승 시인님을 모실 거예요. 그분이 한번 왔다 가시면 되게 뭐랄까 마음이 꽉 차는 것 같은 느낌이 예전에 들었었어요. 오늘도 이제 오실 텐데요. 이렇게 좋은 봄날에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자, 그런데 이런 시, 소설 이것은 인문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짝 오해하는 건데 인문학은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인데 여기서 인문학의 문학은 시, 소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 소설에 대한 평론. 네. 그 시나 소설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사실은 철학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시나 소설은 그냥 우리 삶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나 소설은 그냥 우리 삶 자체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문학이라 그러고 문학 평론이 해야 그게 이제 인문학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잠시 후에 삶 자체를 만날 거고요. 근데 이제 평론과 같은 이런 인문학은 반드시 어떤 기본 가정을 딱 선택하고 선정해 놓고서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리얼리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작품을 해석하겠어. 그러면 리얼리즘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작품이. 그런데 직관이라는 거는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의 절대성을 뒤집었습니다. 다니엘 카네만 누구죠? 다니엘 카네만? 우리 긍정심리학이 제일 많이 나오는 행복심리학자, 세계적인 천재적 행복심리학자.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라는 신화를 깨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2002년이니까 이제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진정한 스승은 청출어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래오래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죠. 직관은 관점을 바꾼다.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을 뒤집는 일은 왜 벌어졌냐면 빛의 속도가 관찰자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사실이 뉴턴의 우주관에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똑같다, 동일하다 이 관점, 이 가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똑같은 속도로 관찰된다는 게 설명이 안 돼서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의도적으로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거 아닐까? 사람마다 공간이 서로 다르게 작동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새로운 가정을 세웠는데 그랬더니 서로 다르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빛의 속도가 일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박사 논문으로 썼는데 영국에 있는 젊은 학자가 뉴턴의 후손이 그것을 실제로 우주를 관찰해가지고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상대성 이론인 거죠. 그 다음에 바바라 프레드릭슨 관점을 확장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행동의 레퍼토리를 확장한다. 이것도 직관만이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뭔가 단서가 우리 마시멜로 챌린지에서 저기다 붙이거나 이걸 이렇게 집어던지는 거는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의견들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관점을 확장하지 않고 주어진 것 안에서만 생각을 할 때 생기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그럼 직관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더 무질서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9.11 테러 사건 기억나시나요? 여기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부딪혔던 사건이죠. 그때 이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고가 난 그 밑에 제 타워 1타워에는 7,500명, 2타워에는 7,800명이 있었는데요. 전원 생존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건물이 비행기가 충돌하고 나서 약 1시간 후에 다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 사이에 계단으로 하나 둘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모두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한 번도 그런 종합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누군가가 먼저 구호를 외쳤겠죠. 살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야 된다. 이 순간에 최선의 질서를 그 자리에서 다들 찾은 겁니다. 그것이 하는 일이 직관이에요. 네.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 영화 보셨나요? 작년 우리 교사대학 5기 때 최인철 교수님도 이 영화를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사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과제를 준다 하는 거죠. 못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살짝 예고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배경이냐면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비행기가 여객기가 떴어요. 저는 어저께 사실 목요일 날 저 제주도에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대신중학교에 선생님들 이제 연수하러 비행기 타는데 저는 요즘에 비행기 탈 때마다 계속 이 생각을 해요. 새가 와서 엔진에 팍 박혀가지고 엔진이 멈추면 그대로 비행기는 추락하는 건데 내가 탄 비행기가 그걸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이 비행기 충돌 사고가 되게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공항 근처에는 새가 못 날아오게 막 이렇게 화약 같은 거 터뜨리거나 소리로 경고음을 주거나 막 이런 것들을 시설을 엄청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그 사고고 비행기 엔진 2개가 폭발해서 이륙하자마자 불과 1, 2분 사이에 쾅 하고서 비행기가 그때부터 이제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 어디였냐면 뉴욕 상공이에요. 엄청난 빌딩 숲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어디 도시에 떨어지면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건데 그때 이 기장의 놀라운 기지로 그 옆에 서울의 한강이라고 하는 뉴욕의 허드슨 강, 서울의 한강과 같이 거기에 이제 착륙을 시도하는데 그 착륙 시도는 되게 무모한 결정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비행기가 물에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Even hijacking is listed among the causes of airline crashes. November 1996, a startled tourist captures the scene as a hijacked Ethiopian jet with 107. 옛날 아프리카에 1996년도에 이티오피아 항공인데 거기 감옥을 탈출한 사람들이 우리를 호주에 데려달라 하고서 기장을 위협을 한 겁니다. 근데 비행기에 기어서 그냥 아프리카 상공을 맴돌다가 휴양지 앞에 착륙을 시도한 거죠. 나름 엄청 계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휴양지 앞에 사람들이 다 보면 빨리 구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다에 착수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날개를 하나 먼저 걸친 것도 계산된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떨어지면 마찰이 크니까 날개 하나를 먼저 걸치면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비행기가 두동강 나고 반은 살고 이렇게 결과가 다. 하지만 그 기장은 나중에 훈장을 받았어요. 나름 재치 있게 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이 모든 비행기 기장들에게는 학습이 되었고 하지만 이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에 나오는 영화 주인공 과감히 강에 착륙을 시도하는데 그와 관련된 일인데요. 나중에 이 기장이 엄청나게 추궁을 당합니다. 청문회에서. 155명의 목숨을 담보로 너 무슨 일을 한 거냐. 공항으로 회항했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엄청나게 추궁을 당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Miracle on the Hudson. That was kind of a good omen in a bad period. And it happened 100 seconds after takeoff. We lost thrust in both engines. It was a life-changing event for everyone on the airplane. The NTSB investigation, which is a big part of the story that people don't know. Until I read the script, I didn't know the investigative board was trying to paint the picture that he had done the wrong thing. They were kind of railroading him into his fault, and that wasn't the case at all.
There's something about a near miss like that. It makes you appreciate life as you have it. Cactus 1549, runway 4, clear for takeoff. Cactus 1549, clear for takeoff. I'll never get over how beautiful it is up here. Life's easier in the air. Mayday, this is Cactus 1549. Lost thrust on both engines. We are turning back towards LaGuardia. I have an emergency. He lost both engines. Returning immediately. Today we begin with our investigation on the crash of U.S. Airways Flight 1549. Cactus 1549, if we can get it for you, do you want to try to land on runway 13? We are unable. We may end up at the Hudson. This is not a crash. This was dual engine loss at a lower altitude than any jet in history, with 155 souls on board. Cactus 1549 is going to be left traffic, runway 31. Unable. Okay, what do you need to land? No one has ever trained for an incident like that. 1549, runway 4 is available. I don't think we can make any runway. What about over to our right? Off your outside is Teterboro Airport. Look, I'm sorry if you're frustrated, but our job is to investigate how a plane ended up in the Hudson River. I didn't get this wrong. Endangered the lives of all those passengers. Okay, you're scaring me now, Sully. You can land runway 1 Teterboro. We can't make it.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Teterboro? I've delivered 1 million passengers over 40 years, but in the end, I'm going to be judged on 208 seconds. We're going to end up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네.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를 한번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기장의 놀라운 그 직관적인 의사결정도 전 세계적으로 그 다니엘 카네만의 합리 직관 연구 이후로 직관 연구가 갑자기 본물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대표적인 케이스 스터디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영화에 그려진 것 말고도 더 깊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명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직관의 총합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비행기가 강에 떨어진 다음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때는 구조대가 오기 전이죠. 사람들이 양쪽 문을 열고 그 스튜어디어스나 기장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면 이게 또 위험하잖아요. 그런 통제가 전혀 없이 사람들이 그냥 상황에 내버려 두었는데 자연스럽게 양쪽에 균형이 맞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그 기사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모든 직관은 그 순간에 최선의 질서를 창출한다. 통제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 세 번째, 직관은 교착된 합리적 프로세스에서 빠져나온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뭔가 계획대로 잘 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뭐가 막혔어요. 근데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시간도 별로 없는데 깝깝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관련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과감히 다른 길로 간다. 그런 결정을 누가 하냐? 직관이 한다라는 얘기죠. 네 번째, 직관이 합리를 통제한다. 이것은 아까 그 리어카 비유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직관이 앞서야지 합리가 앞장서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직관은 신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다. 합리는 직관에 충직한 하인이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명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설명드렸었잖아요. 선 검증 후 실행이 아니라 선 실행 후 증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해봐야 돼요. 해보고 얘기해야지 안 해보고서 머릿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죽기 전까지는 결코 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을 미루다 보면 그것도 습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관은 현재를 살게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우리 행복교과서의 음미하기, 오늘 선생님들께 그리고 제가 2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진 이유도 사실은 이것 때문인데, 이것을 뭘로 설명드리면 좋을까?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승철의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 아마추어란 노래를 라디오 방송에서 듣고 너무 가사가 좋아서 제가 자막 작업을 직접 엊그제 해가지고 왔습니다. K-팝 스타 이번에 끝났잖아요. 그 보이프렌드 1등하고 이승철도 이제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여간 뭔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서 그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만든 노래라고 해요. 즉흥적으로 가사를 쓰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사를 의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관의 6번째 기능은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합니다. 아까 문제 발생 시 되돌아보는 합리 모델이 있었지만
그대로 전진하는 우리의 옵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스티브 잡스. 가운데 누구죠?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이건 누구예요? 유튜브 스티브 첸.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성공했을까를 이와 같은 크리에이터, 창조자들을 200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에이미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 그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목표를 쫓을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이룬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힘내자. 앞으로 나 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성취도가 훨씬 더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힘을 얻는 사람은 앞만 보며 전력 질주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과거의 성공은 이미 지나간 일일 뿐이다. 걸어온 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며 움직여라. 일종의 이제 마인드셋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백미러를 보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걸어온 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며 움직여라. 이게 이제 직관의 6번째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직관의 기능을 살펴본 것만 보아도 우리가 상당히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의 구체적인 사례 베이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개발 프레임이 전통적인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행해보고 실행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플랜을 짜는 방식의 애자일 모델이라는 것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고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의 이러한 2단화라고 할까요? 행복 수업이 그 역사의 한 장을 계속 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훈련인데요. 미군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군인 훈련이 철저히 직관훈련이에요. 그거 이따가 이건 제가 여유가 되면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요건 제가 몇 개 건너뛰고, 이제 5장인데요. 5장. 자, 이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슬라이드 몇 개 건너뛴 거는 교재에 다 있어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주회에서의 직관. 이제 교재에 없는 얘기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연주를 하는데, 세계적인 그 호른 연주자를 초대했는데요. 근데 그 연주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반주자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땜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술의 전당인데. 아이고, 광고가 15초가 있네요. 네, 우리 광고 한번 보고. 그 사이에 불 꺼주시고. 좋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의사분들이 와 계시고 지금 상태를 점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이렇게 컨디션을 회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제가 미약하지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저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작은 솔로곡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작고 가벼운 곡들로 몇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곡은 딱히 다른 그냥 들으시면 다들 아시는 곡입니다. 이건 이제 재작년에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줬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니까. 재밌죠? 네. 아, 저렇게도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직관은 감각이 깨어있는 상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패러다임 시프트의 표를 보여드렸을 때 가장 하단에 보면 맥락 민감성이라는 걸 제가 적어드렸는데 그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서강대학교 저녁에 8시 10분에 강의가 있었을 때인데요. 8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급하고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자마자 반사적으로 악셀레라를 밟았는데 바로 앞에 차가 좌회전감을 켜고 가만히 있었던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발표시켜놓고 아내에게 걱정 말라고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수를 하는 거죠, 미리. 나중에 혼날까봐. 근데 이제 그 카톡 대화인데요. 이날 저 완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제가 노란색이 저예요. 신호랑 차선이 늘 애매했던 곳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범퍼만 수리하면 되라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제 차를 수리하지 말고 그냥 타라는 거예요. 도대체 1년에 한 번씩 사고를 내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나 안 다쳤냐고 안 물어? 그랬더니 운전의 상태가 어딨어? 조심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방어를 하는데 그러지 마. 운전은 생명이야. 차로 얼마나 많은 일과 사고를 했는지 스스로 자각 좀 해. 시험 때부터 오늘까지 반복이잖아. 왜 스스로 모순된 강의를 하고 다녀?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러면 망치로 차를 깨버리겠다고. 네? 차를. 아니 아까 그 차는 이제 부딪혀서 깨진 사고 차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까지 사고가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그런 아내가 아기들 데리고 지금 버들골에 있어요. 자, 이게 서울대학교 관악산인데요. 저희 겨울에 되게 추워요. 그래서 영하 15도면 우리 여기 서울대는 선생님들이 겨울방학에 연수받으러 오시면 영하 막 체감온도 20도까지 내려가고 막 그러는데요. 여기서 연수할 때인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 건물에서 연수를 하는데 이게 그 S 회사에서 공사했는데 부실공사예요. 이 연구실에 난방기를 켜면 컨덴서가 탁 나가버려가지고 완전히 그 되게 추운 데서 연수를 해야 되는 거죠. 실습을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12년도 처음 우리 대한민국 행복수업 프로젝트 처음 시작했을 때 최인철 교수님과 저하고 둘이 막 할 때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전국에서 다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사람 인력 이런 것도 잘 계산도 못하고 맨 처음이니까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고 그래서 급하게 전날 그 집사람도 막 데리고 와서 막 밑에 아르바이트 시키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이게 다 난방기가 고장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애들이 사라졌어요. 아르바이트 친구들이. 네. 서울대 근처를 다 마트를 돌아다녀가지고 여기 이마트나 이런 게 가까운 데가 없어요. 그 다 긁어왔는데 인원수보다 모자라서 6명 한 모둠 책상에 서너 개씩을 이 친구들이 선생님 추우시죠? 이거라도 하세요. 막 이렇게 쭉 한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제 얼굴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추워서 고생하는데 선생님은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시겠냐 오히려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의 직관적 대처. 저는 컨덴서가 나갔으니까 서울대 시설과에 전화해서 막 항의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또
또 이건 바로 그 다음 다른 날인데 너무 추운데 선생님들이 병나게 생긴 거예요. 몸살. 그래서 연수를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인철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럼 그 옆에 파스쿠지 거의 케이터링 좀 알아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 케이터링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을 텐데 그래가지고 따끈따끈한 커피가 바로 공수가 돼가지고 이런 20년 연수를 받아봤지만 이런 럭셔리한 연수를 처음 받았다라는 그 럭셔리 연수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최인철 교수님의 직관. 여기 얘기가 되게 많지만 요 건너뛰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너무 길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시작된 연수가 지금까지 역사를 2012년도. 최인철 교수님 저기 보이세요? 애기 같은?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라서 저 앞에 이제 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저희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연수를 받으셔서 그런지 선생님들도 그런 기질을 발휘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최현주 선 초등 우리 그 행복수업연구회 객원연구원 선생님 10월달 학부모 공개 수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와 관계를 위한 바른 언어 사용을 주제로 수업 도입 후에 행복박수 노래를 시작하면서 즐겁게 시작을 하였는데 2학년 우리 반 남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엉엉. 저의 공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관하고 있던 동료 교사 선생님이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혹감도 있었지만 평상시대로 하자는 직관적 판단에 그 친구를 불러내서 학급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 우는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엄마가 안 와서 슬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안아주고 토닥거려 주었더니 조금 나아졌지만 눈물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같은 반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힘내라고 박수도 쳐주면서 응원을 했더니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된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이런 행동이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손에 이끌려 나갔다면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우울했겠죠 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또 중학교 사례인데요. 국어 선생님, 우리 조은영 우리 객원연구원 선생님이신데요. 수업에 미리 시, 산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화책 읽고 뒷이야기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활동지를 다 만들어 온 거예요. 연구해서. 근데 수업 중에 갑자기 아이들이 어떤 의견을 딱 던진 거죠. 아이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준비한 활동지 뒤집어. 그래서 백지에다가 다시 활동을 했던 사례입니다. 요 얘기예요. 내가 해석한 동화책 주제가 있었는데 그 속에 아이들이 다른 주제를 발견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학습지를 뒤집어 뒷장 빈 종이에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했던 것. 요렇게 쓰는 건가요? 라는 거는 제가 카톡방에 이런 직관적인 수업 돌파 사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올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복 수업 설계는 적응적 수업 설계다. 준비는 철저히 합리적으로 하고 설득용으로만 준비하는 것이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준비한 명분을 교실 수업 매 순간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이런 훈련을 해요. 총을 들고 이게 그냥 가상 훈련인데 본인들은 실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션을 줘요. 댐 수문장이 그러니까 그 미션이 댐을 지키는 수문장인데요. 내가 수문을 열면 그 밑에 4, 5만 명이 사는 마을이 침수가 돼서 다 죽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와서 총을 겨누면서 3실 동안 수문을 열지 않으면 널 쏴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 친구는 이게 실전인 줄 알아요. 몰래카메라지만. 어떻게 할까요? 총을 들고 3실 동안 문을 열어라. 하나. 이제 본인은 군인이에요. 군인 정신을 하나, 둘.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엔 다 실패를 많이 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그래도 못 연다 하고서 잠깐만 하면서 막 뭔가 시간을 끌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건 훈련이니까 미리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혹은 자식을 데리고 와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총을 애인에게 겨누면서 다시 기회를 줄게. 그러면 열까요? 안 열까요? 열면은 탈락이에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은 미군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런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금 흔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오늘 아마 최인철 교수님 얘기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람은 행복할 때 더 직관적이 되고 창의적이 된다. 행복 수업을 위한 마인드셋.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마인드셋은
모든 순간은 이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출발점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 바바라 프레드릭슨의 관점 확장이 그와 같은 메시지로 연결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 수업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라고 했냐면 사람은 가장 직관적일 때 창조적이 되는데 언제 직관적이냐면 자식을 두고 사랑을 할 때 직관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내일이 3주기잖아요. 저희 지금처럼 이렇게 한 100여 명씩 매주 그 당시에 저희 연수로 오셨는데요. 식사할 때면 선생님들이 계속 연수 때도 그렇고 되게 침울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은 자괴감에 빠져들어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교사였어도 내가 인솔자였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모두 하면서 슬픔을 한창 풀어내고 있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선생님 자녀분과 그 배에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장 들쳐매갖고 나왔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차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내 관리 대상이냐 내 사랑이냐. 실제로 그 단원고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선생님도 있었고요. 너희들은 나가라 이렇게 한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런 반들은 더 많이 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감성이 깨고 직관이 깨고 그때 가장 창조적이면서 여기 제가 행복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또 사랑이라고 썼네요. 그때 궁극적인 행복이 완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요 얘기 넘어뛰고 마지막 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이제 위에 두 아이가 있고요. 막내가 이제 세 돌 갓 지났는데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서요.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이 경기도 앓고 막 그래서 집사람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큰 별탈 없이 이제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 주에 그 충남 아산, 태안, 서산 이쪽에 그 교육청의 특수교육센터에 그 부모들 특강 그다음에 그 특수교사 연수 이것을 해서 저희 선생님들하고 이제 다음 주에 갈 건데요. 그래서 가기 전에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자기야, 우리랑 똑같은 부모들한테 이제 이 행복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말이지 제가 한 겁니다. 우리처럼 장애 아이를 둔 부모는 스스로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의식적으로 행복해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행복은 그림자 같아서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법이죠.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저절로 행복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절로 행복해야 하는데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게 쉽지 않잖아.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불행하지 않은 것, 슬프지 않은 것만이 행복인 건 아니지. 그게 중요해. 삶이라는 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게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풀어낼 줄 아는 게 행복인 것 같아 라고 소파 옆에 딱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얼른 핸드폰에 녹음기를 켰어요. 왜냐하면 집사람 말은 녹음을 해두면 되게 유용해요. 명언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말해봐 이렇게 했더니 슬플 땐 충분히 슬퍼하는 게 행복 아닐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저의 말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 슬픔을 꼭 눌러서 그렇게 감정이 가는 것하고 슬픔을 발산해서 그렇게 감정이 가는 것하고 그것은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거든. 사람의 정신에 있어서 엄청 큰 파워의 차이를 가져오거든. 저는 제가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집사람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큰아이, 둘째아이 키울 때도 이렇게 사랑을 쏟은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행복교과서에 나오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게 행복이다라는 이 말을 어느 날 하길래 아이들에게, 큰아이들을 혼내면서 당신 그거 우리 교과서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걸 연구해야지 않은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 수업의 원리는 그 순간, 그러니까 미리 세운 계획이 나를 통제하게 두면 안 되고 통제의 대상은 나 자신이며 행복 수업은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